속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늘리자마자 중국도 오늘부터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높이는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에는 무역 관계가 사실상 단절 수준으로 들어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오늘부터 125포인트로 올리는 보복 조치에 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국무원 발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의미는 없다면서 오히려 세계 경제 역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현재 관세율은 이미 미국산 수입품이 중국 시장에서 수용될 수 없는 수준까지 됐다면서 미국이 관세로 숫자 노름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중국에서는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인상하더라도 중국 측은 더 이상 관세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두 나라가 부과한 세 자리 숫자의 관세율이 이미 정상적인 교역이 힘든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관세 장난을 이어가도 중국은 이에 대항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중국의 핵심 이익이 실제로 침해된다면 강력히 맞서고 반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을 145%로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 관세 125%를 모두 더한 수치로 145%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 나라에 대해서 세 자릿수 이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가 아예 이거 단절됐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리면서 대화를 모색하기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 교역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지구촌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율이 60% 이상 높아진다면 60%를 부과하나 500%를 부과하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사실상 공급망이 분리되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CNN 방송국은 전례 없는 높은 관세 부과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경제 대국 간의 무역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또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올려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얘기를 그쳤는데, 협상 기회를 두 나라가 암중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리스펙트,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연락을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데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관세 전쟁 실마리를 풀고 싶어 하지만 시진핑 주석도 자존심이 세서 미국에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나설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이러다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비관세 영역까지로 지금 옮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진척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반격 조치를 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비관세 조치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펜타닐 마약 협력을 중단시키고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법률 컨설팅 같은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또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 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중국 정부는 이미
미국 여행이나 유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고 미국 영화 수입 축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그 국가 주석이 유럽 연합과와 협력하는 거를 또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맞서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군을 늘려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미국에 기댄 적이 없기 때문에 때려도 안 무섭다면서 내달 초 동남아 3개국 순방으로 우군 확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어저께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와 대립을 한다면 미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와도 협력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자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중국과 EU 모두 세계의 주요 경제 체제인데 자유무역을 확고하게 신봉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미국의 괴롭힘도 함께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오로지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으로 이루어왔고 누구의 은혜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불합리한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중국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커온 거는 미국 아니면 그게 클 수가 있었나요? 중국 정부에서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있습니다. 않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참 고마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 풀어야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가지고 결론적으로 누가 이길 것인지 그 뭐 좀 어느 정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번 미국하고 관세 정치로 중국하고 만일에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간다, 끝까지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뭐 물론 미국도 힘들어지겠고 미국의 이 소비자들도 상당히 힘들어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뭐 중국이 훨씬 더 큰 데미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미국이 그 중국을 빼고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 게 뭐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 감사하라. 뭐 이런 공치사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주한 중국 대사인 다이빙이 오늘 중국의 단호한 반격과 강력한 저지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그 손해를 줄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호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됐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이어서 모두 잊지 마라. 중국의 단호한 반격과 강력한 저지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평소와 달리 다이빙 대사는 중국어가 아닌 한글로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다이빙 대사는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하지 않겠지만 공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반격을 하겠다. 이런 글까지 함께 한글로 올렸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양국 수뇌부의 톱다운 결정 방식 외에는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강료회의에서 중국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강온 양면 전략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오랫동안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결국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맞서서 보복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한 유럽연합 EU의 조치에 대해서도 유럽 그 사람들은 매우 현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과도기적인 비용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와 적절한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애초에 발표했던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비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와 무역, 산업, 안보를 총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 딜을 이루길 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관세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고 감세에 대비한 세수를 확보하고 적자 예산을 거론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건 틀림이 없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1세기에 세계 경제를 형성하면서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 모두 혜택을 받던 관계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양국의 맞불 관세는 트럼프 첫 번째 집권 때의 벼랑 끝 전술 수준을 훨씬 넘어서 더 광범위하고 세율도 높아졌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성껏 짜왔던 양국 관계의 직물이 찢어진 셈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고 중국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국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미국 브랜드에도 수익성 있는 시장을 제공하던 무역 환경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는데요. 현재의 미국 중국 전쟁 양상은 수십억 달러 상품 흐름 그리고 제3국 무역의 차질까지 빚고 양국 경제와 교역 상대국 모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됐다. 2분기부터 전 세계 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맷집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두터워졌다. 이런 강해졌죠.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하는 배경이 됐는데요. 중국이 한때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을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소비자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를 철회를 했는데 중국 기업은 이미 미국 외에도 다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고 미국 대신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콩과 농산물을 수입하는 추가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 세계 무역 규칙을 갑자기 바꿨을 때 당황을 했지만 2020년 1월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 자국의 자력 갱생 방안을 그때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관세 6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자신의 심중을 드러냈는데 중국에 미리 준비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만남 또는 직접 통화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물밑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갈 방법을 암중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은 경제도 경제지만은 국민들이 힘들어져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반감을 가질까봐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지도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이 거센 반발 속에서도 그린랜드 편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이걸 공식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가 그린랜드를 병합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보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확인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기밀이라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압보다는 설득을 강조하면서 그린랜드에 살고 있는 5만 7천 명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병합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군사적인 방법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여론을 바꾸는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에 미국이 그린랜드를 지켜준 적이 있다. 이 점을 홍보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덴마크를 점령했던 나치 독일이 그 당시에 덴마크 식민지였던 그린랜드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섬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이런 홍보 90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랜드 주민에 대한 뭐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덴마크 정부에서 그린랜드에 6억 달러씩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미국 정부에서 그린랜드 주민 한 사람당
매년 1만 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바로 그린랜드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 구리, 금, 우라늄,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을 개발해서 여기서 얻는 수익으로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미국의 편입에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린랜드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 홍보 방향을 틀었는데, 다만 얼마 전에 새로 출범한 그린랜드 연립정부는 트럼프의 위협에 맞서서 정치권의 단결을 호소하고 미국 편입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주말입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옛날 사진을 복원시키거나 또 자신의 프로필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아주 손쉽게 사진을 활용하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우려해야 할 점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혹시 다들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명령어를 딱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해변가에 아하. 알시안 중년 남녀의 그 부부의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정말 멋진 그림 하나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것도 아하. 페인트풍으로 그려줘 혹은 사진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림 하나를 딱 만들어지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카고에서 아하. 몇 년 전에 그 미술 작품점에서 대상을 받은 페인팅 작품이 아하. 알고 봤더니 사람이 그린 창작물이 아니라 AI의 맞아요. 작품이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도 그랬죠, 있었고요. 저희도 그랬죠.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상업적으로 이런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용했던 기술이 이제 AI를 썼었는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퍼지게 됐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옛날에 부모님 사진 보면서 얼마나 그립습니까? 부모님 사진, 흑백 사진을, 낡은 사진을 복원시키고 싶을 때 그 오래된 사진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앱에 업로드를 시키면 어허. AI 프로그램이 돌려가지고 컬러 지금의 깨끗한 모습으로 그 사진을 완벽하게 복원을 시켜낸다라든지 어허. 혹은 여러분들 이 청취자분들의 자녀분들은 아마 이걸 벌써 쓰고 있을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갈 때라든지 아니면 명함을 제작할 때 요즘은 스튜디오 가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아요. 네네. 직업적인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내가 찍은 일상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AI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시키면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정장의 모습으로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딱 변형을 시켜주는데 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진 한 장을 딱 업로드 시키면 그 사진으로 5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까지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손쉽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어떤 컴퓨터가 뭐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하. 요즘은 그 전화기 앱을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카카오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진 한 장을 앱에 업로드함으로써 나의 인물 정보라든지 개인 신상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 제공된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허.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거나 뭐 이제 너무나 쉽게 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간과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네.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주인공의 젊은 시절 말입니다. 젊은 시절 같은 경우에 어쩜 그렇게 10년 전, 20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름살 하나 없이 빤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저게 AI 기술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 우리가 네네. 알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사진을 그냥 넣었는데 그 사진 가지고 내 정보가 뭐가 그렇게 노출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너무나 센시티브하게 이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내 사진을 올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브리 화풍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바꾸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카카오톡에도 본인의 그 프로필 사진을 벌써 이미 바꿔 놓으신 맞아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앱을 사용하는 순간 사용자의 위치, 그곳이 LA인지 시카고인지 서울인지에 대한 거주지의 위치가 이미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앱을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실은 개인정보, 성별이라든지 생년월일 같은 거를 물론 내가 거짓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지금이 그분이 여유가 있는 여가 시간인지 근무 시간인지 직업의 추정이라든지 이 검색어들을 수집을 해서 검색어의 연관성을 통한 취향까지도 하는데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메일이 들어가거나 전화번호라든지 인증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가입을 할 때 뭐 페이스북 계정으로 가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겠습니까?라고 제공이 맞아요, 되면 맞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 정도야 뭐 그냥 가장 1차적인 정보 수집이니까 뭐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이 개인 정보들을 통해서 제2의 나라는 데이터가 또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또 다른 나가 인터넷상에서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 AI로 생성된 내 이미지를 가지고 제3자가 도용을 해서 그 이미지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고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의 이미지, 그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건데 뭐 대표적인 예로 그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뭐 연예인들이 가지 않은 곳에 사진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참가하지 않은 행사에도 가고 있는 것처럼 사진이 보도되기도 하고 더 심각하게는 포르노 영상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바로 내 개인의 정보 이미지가 이미 도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연예인들한테까지만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누가 과연 내 정보를 가지고 그럴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범죄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저 자신의 이미지가 다른 제3의 그 인물로 하나가 가공이 돼서 인터넷상으로는 정보 데이터상으로는 그 이미지가 그 또 다른 자아가 사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허. 예, 최근에 말씀하세요. 나온 기사 가운데 기획사 하이브 아시잖아요. 하이브하고 경찰이 공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딥페이크 영상 제작하고 유포한 피해자를 8명이나 체포했고요. 그 가운데 6명이 구속됐어요. 네. 이 하이브와 관련해서 하나만 해도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글쎄요, 우리가 말이에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뭐 SNS나 이런데 내 사진 올리지도 말고 인포메이션도 올리지 말고 아예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드네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은 왜 노트북이라든지 그 셀폰에 보면은 왜 사진 우리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으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게 뭐냐면 나를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나의 정보를 나의 인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렌즈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아놓는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너무나 패러노이드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너무나 이게 지금 우려가 너무나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활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저희 아이 사진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심적 갈등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진이 혹시라도 너무 지나친 개인 정보 공유는 아닐지, 그리고 이 사진이 혹시 다른 정보로 재창출되어서 도용되지 않을지를 사실은 저는 인식을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평론가 문수정 씨와 함께 AI를 인용해서 지금 이 사진 복원이라든지 프로필 사진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진다 그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오용이 된다 그런다 그러면 내가 SNS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다시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전화가 끊어졌는데 이것도 네. 혹시 AI가 본인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이거 자동으로 끄는 게 아닌가 하는 맞아요. 말도 되지 않는 상상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건데 맞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올리실 때 내 데이터가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내가 감수를 하고 올리는 것과 맞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내 정보에 대한 내 컨트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 대한 나의 사실은 자율권이자 방위권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인식을 하시고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적절한 선에서 내가 나를 홍보한다라든지 내 일상을 좀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자각하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하긴 뭐 지금 뭐 전 도시에 지금 곳곳에 깔린 CCTV도 그렇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어딘가에서 뭐 수없이 찍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어떻게 이용이 될지 그 모르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럼요. 참 세상이 요즘은 점점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이 드네요. 빡빡하고. 그래서 구글에서 촬영하는 것들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범인도 잡기도 하고 네, 뭐 예. 누굴 지인을 찾기도 하는데 맞아요. 뭐 반작용이 있으면 또 작용이 있고 그렇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소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모십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예전에는 이 대학교 스포츠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은 대학이 돈을 얼마나 벌든 학생들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대학 운동 선수들도 NIL 그러니까 Name, Image, Likeness 일종의 뭐 초상권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대학 선수들 가장 제일 많은 선수들을 확보가 있는 오픈 도어스라는 회사가 이래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운도 잘 맞아 떨어졌는데 2011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그 NFL 프로 드래프트에서 첫 번째 라운드에 뉴욕 자이언츠에 지명된 네브라스카 대학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프린스 아모 카마라라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이 회사를 차린 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선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인도스먼트를 좀 많이 받고 또 개인적인 브랜드를 쌓을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대학 풋볼 팀메이트 중에 블레이크 로렌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이런 면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네. 이 선수도 풋볼 선수였는데 3학년 말에 이 뇌진탕, 컨커션을 입고는 풋볼을 그만두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흥미롭다 그러면서 또 다른 팀메이트 에이다 쿠날릭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한 거예요. 얘들 아무래도 뭐 기숙사 방에서 시작했죠. 많은 그 빌리언웨어들이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은 기숙사 방에서 소셜 미디어의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런 일을 도와준 겁니다. 네. 뭐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 포스팅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회사들 차렸는데 그런데 이 로렌스의 도움으로 이 아마카무라 이 선수는 루키 시즌 동안 그 트위터의 팔로워가 수천 명을 갖게 된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게 그 해에 마침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 우승 기억나시죠? 네네네. 우승까지 겹치면서 이 팔로워 숫자가 급증했고 다양한 비즈니스 브랜드들 교섭이 들어온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이 로렌스가 그 앱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정리하는 거죠. 딜도 얼마가 들어오고 수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긴 얘기를 좀 줄이면 이 바로 이 앱이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오픈도어스가 런칭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에 이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를 갖춰놓고 한쪽에서는 프로 운동선수들이 들어오고 다른 쪽에서는 이런 운동선수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제품을 알리려는 비즈니스를 한 장소에 모아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친구 아까 말한 그 풋볼 선수 아마 카마라 선수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 선수도 뉴욕 자이언츠 팀 동료들한테 야, 이 오픈도어스 같은 데가 있는데 사인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규모가 점점 더 커져 갔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014년 가서는 첫 번째 회사는 아예 그 없애고 이 오픈도어스만 집중해 들어갔는데 정말로 이 프로 선수들 또 비즈니스 브랜드를 설득하면서 그들을 말씀드린 대로 그 마켓플레이스에 조인하기를 이제 추천하고 다닌 거죠. 근데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서류 관계, 수속 관계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몇 주 동안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마침내 이 인도스먼트를 사인하는 과정 가장 간편하고 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이렇게 시스템이 효율적이 되면서 더 분주해집니다. 그래도 수백 명의 이 NFL 프로 선수들이 몰려들고 이제 결국 많은 브랜드들도 이 오픈도어스 신뢰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어서 풋볼뿐만 아니라요.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NBA, 하키, NHL, 골프죠. PGA, LPGA, US 올림픽 팀들 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2014년이 들어서 사인된 프로 선수 숫자는 6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어이고. 아니 근데 2019년도인가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그 아주 뭐 좀 혁신적인 법이 통과되면서 대학 선수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2019년에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에 사인을 했어요. 법 이름이 Fair Pay to Play Act라는 건데 대학 선수들이 NIL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합법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2021년에도 연방 대법원 역시 그때 당시 대학 운동을 권장하는 그 NCAA 있지 않습니까? 네네. NCAA가 대학 선수들이 돈 버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이 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NCAA는 이것을 중단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대학 운동선수들의 NIL 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는 오픈도어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장 오픈도어스는 뭐 대학 측에 또 선수들에게 연락을 가기 시작했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학 스포츠 선수들은 이 프로 선수들하고 다르게 이런 에이전트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도어스가 여기 다 이미 8년 동안 해온 이 체계가 갖춰진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3달 만에 대학 운동선수 5만 명을 추가시켰어요. 우와, 네. 이들이 말한 게 재밌습니다. 수십억 달러 마켓이 송두리째 우리 무릎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지금 opendoors.com에 방금쯤 들어갔는데요. 네. 보니까 선수들 사진하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선수들 사진 밑에 from $10, from $38, 뭐 $15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엘리샤 라비디스라는 여성 선수인데 소프트볼, 차타뉴가 몫이라고 돼 있고요. from $10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초상을 쓰면은 그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 적게는 이렇게 $10, $20 이런 딜부터 시작해서 예?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 그렇겠죠.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 선수를 클릭을 했더니 그 선수의 자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퍼스널 유저 해가지고 샷아웃 해가지고 $10, 포스트 $10, 어피어런스 $10, 뭐 오토그래프 $1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헐, 신기하네요. 선수들 예를 몇 개 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LSU 대학의 그 체조 선수 있습니다. 리비 던이라는 선수는 예? 대학 커리어 동안 받은 액수만 $950만 달러예요.
와, 그리고 네. 이번에 3월에 광란이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듀크 대학의 최고 농구 선수 그럼 지금 그 백인 선수 잘생긴 쿠퍼 플래그라고 있거든요. 예. 이 선수는 전문가들이 매년 450만 달러 정도 추측하고 있어요. 와.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대한 액수도 많지만 방금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소규모 딜들이 많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컬 그 신발 비즈니스 지지하는 게 이 신발을 신고 트위터에 사진 올리면 몇백 달러 받고 또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서 자기가 프로틴 파우더를 섞어서 마시면 예. 그걸로 또 1,000달러 받고 이런 뭐 말씀대로 10달러, 100달러, 10,000달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1달러도 이 있어요. 모든 액, 네. 1달러도 예. 이 모든 액수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시절 대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 금액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비즈니스와 선수 측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이런 이치인데요. 네. 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이 선수를 이용해서 자기네 제품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정해지고 아무래도 오픈 도어스가 중간에서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 선수도 선수인데 비즈니스 브랜드들도 여기에서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돈이 되니까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겠죠. 이 비즈니스들도 이 마켓플레이스 안에 들어가서 이 특정 선수나 운동 종목 또 뭐 특정 대학, 컨퍼런스별로 찾아보면서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고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도어스가 이제 피를 받으면서 수익을 올리는데 대부분 비즈니스 측에서 돈을 받는다 그래요. 평균 10%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걸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뭐 조그만 알려지지 않은 뭐 운동화 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것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뭐 클릭 숫자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매장을 찾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요. 이 하나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네브라스카주에 위치한 그 부리도 우리가 흔히 먹는 부리도 식당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차초즈인데 2020년 팬데믹 때 막 문을 열었더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네. 근데 오픈도어스를 통해 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 풋볼 팀 선수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오펜시브 라인먼 6명, 거대한 거구가 8명이 나타나서 4파운드짜리 브리도를 먹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게 무려 60만 개 이상 클릭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식당의 매출이 2배 이상 뛰었고 그 이후에는 비즈니스가 아주 뜨겁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곳도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마켓이 아주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당시에 이 회사가 무려 250개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늘어났어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8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던 오픈도어스에는 상대가 없다는 거죠. 이제 3년이 지나서 오늘날 한 4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가장 큰 그 라이벌이 이 팀워크스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은 이 회사 가치가 16억 7천만 달러라고 나오는데 오픈도어스는 자기들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데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치고 있죠. 지금 오픈도어스에는 전체 선수 사인한 선수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 넘습니다. 와우. 클라이언트가. 네. 근데 이 중에서 11만 5천 명은 대학생들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예. 반대측이 말하는 것은 이 대학 선수들 뭐 학교 다 무료로 다니게 해주고 교육도 주고 스칼러십이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학 운동 진정한 아마추어 정신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학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를 구분하는 선이 희미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대학 스포츠만이 가져다주는 이 맛이 특이함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2022년 5월부터는 이제는 하이스쿨 운동선수까지 NILD를 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그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사립학교 하이스쿨 여자 축구 선수 있죠. 예. 알리샤 탐슨과 지셀 탐슨이 나이키와 사인했고 또 2022년 가을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러브란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 그리고 이번에 US 여자 농구팀의 이 십자인대가 불행히 더 끊어진 이 주주 와킨스가 주주 와킨스. NILD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하이스쿨 학생들, 운동선수들까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됐네요. 네. 저도 요새는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왜 한 20년 됐나요? USC 풋볼 선수였다가 이 하이즈맨 트로피까지 받았던 레지 스미스인가요? 레지 부시. 레지 부시. 레지 부시. 예. 이 선수가 그때 그 돈을 뭐 대학교 때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이즈맨 트로피를 뺏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레지 부시도 이 법에 좀 덕을 본 그러한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네. 요새 같았으면 뭐 레지 부시는 뭐 돈도 엄청나게 엄청 벌었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것이고 네네. 타이밍에 조금 안 맞았네요. 네. 글쎄 말이에요. 이러다가 중학생 선수들, 초등학교 선수들도 내려가겠네요. 내려가겠죠. 네네. 그러죠. 그 네, 이름과 말 그대로 이름과 이미지와 네. 얼마나 좋아하는 라이트니스, 선호도 이런 걸로 다 돈이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지금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무슨 어디서 우승을 해도 우승 상금 못 가져가는데 이제는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게요.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